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째 병원으로 실려간 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자는 강경 기류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나섰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철회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요구하는 한편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사고로 위급한 상태가 되면 시설 관계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해인이법이 3년여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을 들이받아 한국인 등 30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가해 크루즈 선박의 선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 상당수는 여전히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로 일어난 캄포시티 사건의 주범인 사업시공사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수사 직후 해외 도피까지 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쓸 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발사체 2발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추수감사절 메시지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법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간섭하지 말라며 비난한 데 이어서 국방부도 혼란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언제든 병력을 홍콩에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째 병원으로 실려간 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자는 강경 기류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일방 처리를 압박하면서 협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거,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정보를 청와대가 경찰에 전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서로에 대한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 여지는 더 좁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7일 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자 한국당은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은 황 대표가 단식을 했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나섰습니다. 두 최고위원은 우리가 황교안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철회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최후엔 공수처를 수용하되 선거법만은 저지하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큰 길이 반드시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선거제 개편안 등의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해인이법과 태호 유찬이법, 민식이법, 각종 교통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교통안전 강화 법안들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들이 의원들을 상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한 끝에 일부 법안들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국회를 직접 찾아 의원들에게 눈물로 법안 통과를 호소한 부모들. 어린이시설에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이 3년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2016년 4월 당시 4살이던 이혜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을 계기로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국회에 묶여 있었습니다. 올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남았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CCTV와 외부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음이법,
통학버스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태호 유찬이법은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청와대가 야당 소속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죠. 해당 첩보를 넘긴 인물로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백 부원장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 문건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에 배경이 된 첩보 문건을 백 전 비서관이 들고 왔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박 비서관을 거쳐 청와대 파견 경찰에게 전달됐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내려진 뒤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을 불러 어디서 첩보 문건을 입수했는지, 박 비서관에게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백 전 비서관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첩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된다면서도 통상적인 반부패 사안으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단순히 이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선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지난 5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가 발생했죠. 배에 타고 있던 한국인 33명 가운데 25명이 숨지고 1명은 아직까지도 실종 상태입니다. 헝가리 검찰이 가해 선박인 크루즈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징역 9년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29일 밤 사고 당시 가해 선박인 크루즈 바이킹 시기노의 유리씨 선장은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검찰은 선장이 사고 전까지 배를 조종하는 데 집중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고 다른 선박과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무선과 음향 신호도 보내지 않는 등 과실 혐의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사고 이후 규칙을 위반한 게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장은 사고 발생 다음 날 구금됐지만 6월 1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검찰의 항고로 7월 31일 다시 구속됐습니다. 최근 다시 구치소에서 나왔는데 전자발찌를 찬 채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선장이 정식 재판 전 예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권을 포기한다면 법원에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선장에게 적용한 혐의들을 법원이 모두 인정할 경우 최대 징역 11년형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당시 구명조끼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만 있었더라도,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켰더라면 그토록 많은 희생자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들은 어떨까요?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성화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탄 바나나 보트가 점점 속도를 냅니다. 어린이도 보이지만 안전모를 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관광객들이 모터보트에 올라탔습니다. 구명조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필리핀 제트스키 체험입니다. 현지 안내원이 간단한 설명을 마치자 한국인 관광객이 면허도 없으면서 곧바로 제트스키를 운전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단체 여행 상품에 포함된 레저 활동이 안전한지 동유럽과 동남아 10개국을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바다 위에서 공중 비행을 하는데 안전모도 없습니다. 2개로 연결하는 낙하산 끈이 끊어져서 하나로 버팁니다. 배 바로 옆에서 아슬아슬하게 스노클링을 하기도 합니다. 동유럽 나룻배에는 여전히 구명조끼가 없습니다. 안전교육을 안 하는 곳도 절반이 넘습니다. 안전교육을 하더라도 3곳 중 1곳은 우리말이 아니라 외국어로 했습니다. 구급함이 없어서 응급치료를 할 수 없는 곳은 76%나 됐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지난 2005년 은행 대출로 시작이 된 이 캄코시티 사건. 부산저축은행에서 2천억 원대 대출을 받아서 캄보디아 신도시 사업을 추진했던 시공사가 파산을 하고 2012년에 은행도 함께 파산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공사 대표가 당시 해외로 도피를 했다가 최근에 붙잡혀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걸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부산저축은행은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게 2,369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이 씨는 이 돈으로 캄보디아의 한국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이른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지만 분양 실패 등으로 사업이 무너지면서 부산저축은행도 결국 파산했습니다. 은행의 파산 관제인인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이자까지 더해 6,700억 원 상당입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해외로 도주해 잠적했던 이 씨를 최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집한 증거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예금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쓸 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해외 도피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발사체 2발을 또 쏘면서 미국의 예기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셈법이 지금 복잡해지고 있죠. 특히나 지금 미국이 추수감사절 휴일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북한의 추수감사절 메시지라는 미국 언론들의 분석들도 나왔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어제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현영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린 어제 오후 5시는 워싱턴 시간으로 새벽 3시였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휴일이 막 시작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CNN은 발사는 추수감사절 아침에 이뤄졌고 이는 상징하는 바가 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미국 독립기념일인 2017년 7월 4일 발사하는 등 중요한 미국 휴일에 무력 도발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추수감사절 메시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던 중 오늘 아프가니스탄을 깜짝 방문해 미군 병사들에게 칠면조 구이를 배식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 지역 동맹국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짤막한 논평을 냈습니다.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지난주 청문회에서 북한을 향해 인위적으로 협상 시한을 정하지 말고 도발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미국은 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물을 제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홍콩 인권 법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요.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외교부가 간섭하지 말라고 한 데 이어서 국방부는 언제든 병력을 홍콩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 합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성조기를 흔드는 홍콩 시민들. 미국에 고맙다라는 글이 적힌 손팻말도 눈에 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감사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And we're very thankful for that, and we knew that today is Thanksgiving, so we especially want to thank the United States citizens and also the President Donald Trump for supporting Hong Kong and be on our side. 홍콩 인권법 서명으로 홍콩 시위대의 정치적 개혁 요구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이끌어온 단체는 여세를 몰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를 다음 달 8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현지 시간 27일 홍콩 인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사람에 대한 비자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미 의회가 강력히 지지한 법안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정부는 극도의 유감을 표했고 중국 외교부는 주중 미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간섭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香港是中国的香港，香港的事务纯属是中国内政，任何外国组织、外国政府组织、个人都无权干预。 중국 국방부는 홍콩의 안정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며 홍콩 시위에 중국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은 이공대 안으로 들어가 수색했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시위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홍콩 경찰은 수색 과정에서 위험한 인화성 물질을 발견했다며 수색대 규모를 기존 100여 명에서 400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네,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 미국 국무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어제 발사체에 대해서 북한의 보도도 오늘 나왔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었다고 했네요.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어제 초대형 발사포 시험 사격을 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참관하고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중앙통신은 조금 전에 방사포 발사 장면과 또 이를 참관한 김 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어제 시험 사격이 초대형 방사포의 전투 저격성을 최종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발 시험 사격을 통해 무기 체계의 군사 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후에 한경난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 이번까지 13번째 발사체를 발사했는데요. 이 중에 구경 600mm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 또 지난달 31일에 이어서 이번이 4번째입니다. 예멘의 내전이 이제 멈출 수 있을지 긍정적인 소식도 있네요. 네.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예멘 정부군과 4년 반째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군이 반군포로 128명을 석방해서 이들이 어제 전용기 편으로 예멘 사나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석방된 포로들은 공항에서 지인들과 반가운 그런 상봉을 했는데요. 사우디군이 반군 포로를 대규모로 석방한 것은 사우디 내전이 발발한 2015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예멘 내전이 멈추는 계기가 마련되리라는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반군 포로 귀환을 위해서 사우디군이 봉쇄했던 사나 국제공항도 일시 재개됐습니다. 또 앞서 반군은 지난 9월에 사우디군 3명과 예멘 정부군 290명을 석방한 바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라크 반정부 시위대가 이란 영사관에 불을 질렀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밤에 이라크 중남부 나자프에 있는 이란 영사관에 불이 났습니다. 외신들은 시위대가 불을 지르자 영사관 직원들이 뒷문으로 급히 대피했고 경찰이 시위대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해서 최소 33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시아파 성지인 나자프는 성지 순례하는 이란인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며 이란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지역인데요. 현재 이라크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실업난과 정부의 무능부패를 규탄하고 또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군경의 발포로 지금까지 시민 35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잠시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에 따른 수출 규제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서 어제 과장급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조만간 본격적인 국장급 협의를 열기 위해서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을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달 4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갈등 이후 첫 번째 방문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마하티르 빈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금융산업계의 수건인 데이터 3법 가운데 신용정보법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요.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든 가명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도 금융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공 데이터는 당사자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또 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액도 종전 개정안보다 높이기로 했습니다.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한 인사에서 대대적인 세대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LG전자 조성진 부회장을 비롯해서 주력 계열사 사령탑이 한꺼번에 교체가 됐고 젊은 인재들을 대거 중용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16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기아차 하청 노동자 300여 명이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 이들이 모두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해당 판결을 받은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는 재판을 앞둔 피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추락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던 도중 딛고 있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지하 3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관악구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외벽 보온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올해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이 된 경남 통영시가 예능전수회관을 무형문화유산 자료관으로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통영 출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겸재정선에 그간 공개되지 않은 작품들이 포함된 10폭의 백납병풍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특히 사문탈사도가 관심입니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과 확연히 비교가 되는 특징을 보여줘서 미술사적 작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스토리텔이 한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5만여 종의 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합니다. 네, 오늘 신용정보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오늘 여야가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민생 경제 법안들이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아이들 사고와 관련한 민식이법, 폐인이법, 그리고 유치원 3법, 또 대체복무법 등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오늘 엽니다. 기준금리는 동결 전망이 나오고 있고 관심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인데 상당폭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 등 5명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정준영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최종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더 떨어지면서 현재 내륙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입니다. 오늘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현재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남부지방 중심으로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동해안은 다시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밤부터 시작되면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이 8도, 광주 11도, 대구는 12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도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고요. 낮 동안 우리나라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 전국에 비가 쏟아지겠고요. 월요일 낮부터 본격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속버스 기사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며 운전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승객들은 2시간 40분 동안 불안에 떨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에서 전북 전주로 가는 고속버스 안입니다. 버스 기사의 손이 운전대 옆 휴대전화로 향합니다. 한 손은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쉴 새 없이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잠시 뒤 힐끗힐끗 시선을 돌려 동영상까지 봅니다.
밖에는 비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운전이 2시간 40분, 운행 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장밖에 보면은 차선 변경하거나 이럴 때 불안하게 하셔가지고 한 승객이 운전석 뒷자리에서 30분 동안 이런 모습을 찍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는 승객 3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기사가 졸음을 쫓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무에서 빼고 징계할 방침입니다. 하지 말라고 계속 교육을 했는데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달에도 광주에서 대전으로 가는 고속버스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만큼 위험한데도 운행 중 휴대전화를 쓰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7만 원 범칙금에 벌점 15점입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어젯밤 10시 45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 안에 있던 일가족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중 1명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도로변에서 혼다 SUV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차량 보조석 헤드라이트 부근에서 시작돼 시뻘건 불길이 엔진룸 전체를 태웠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지만 엔진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1,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5분쯤 제주 서귀포시 섭지코지 주차장 인근 해안에서 낚시를 하던 54살 A씨가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서귀포 해경은 주변 낚시객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째인 지난 27일 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간 뒤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더욱 격화된 패스트트랙 정국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황교안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간 뒤 자유한국당 내부의 강경 투쟁 기류는 더욱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신보라 정미경 최고위원이 황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다며 동조 단식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8일간 단식을 하시다가 혹한이고 완전히 야외였지 않습니까? 급격히 체력이 소진되고 단백뇨가 며칠째 나오다가 네. 의식을 잃어서 그제 병원에 긴급 후송이 됐죠. 의식은 되찾았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식을 되찾은 후에 다시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말리느라고 많이 힘드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다시 이어서 단식을 시작했고 만약에 그 두 분이 쓰러지고 나면 또 이어서 아마 단식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매우 엄혹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더더욱 비감한 것은 이런 사태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이 더 안타깝고 비감스럽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된 보다 강력한 기류가 현재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기류가 더욱 세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제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었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냈고 민주당을 비롯한 소위 4+1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은 많이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여야 간의 타협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공수처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또 공수처법은 민주당과의 사이에 타협의 여지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저지를 하고 이 두 가지 법이 가진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네, 우원식 의원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틀 전입니다. 27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해서 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가 됐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이 안 자체가 확정돼 있는 안이라거나 그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 게 아니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시킨 것이거든요. 그 전까지 긴 기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었고, 지금도 자유한국당과 충분히 협의를 하자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게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협의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는데, 단지 문제는 협의를 하고자, 이 문제 가지고 협의를 하고자 정치협상회의를 만들었으면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내려야 협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협의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먼저 내려야 협의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협의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바깥에 나가서 단식을 하시니까 협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정치개혁 또 사법개혁법, 이게 시대적 정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 안에서 나머지 당들과 지금 협의를 해가고 있는 중이죠. 기본은 자유한국당과도 함께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게 저희들 기본이고요. 근데 끝까지 이것을 거부한다면 나머지 야당들과 함께 논의해서 방안을 찾겠다, 이런 생각이죠. 저는 그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 단식을 하시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걱정인데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를 청와대로 가져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린다고 해서 심상정 대표를 말릴 수 있겠습니까? 정동영 대표를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야당들은 어떻게 말립니까? 각자 이 선거법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고 거기에 또 유불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최대 공약수를 마련해갖고 선거법의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대통령이 하지 말라 이런다고 해서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하셔야 되는데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저렇게 단식을 하는 건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단식을 하는 거는 정말 지금 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 아닙니까? 이 법안 통과율도 29%밖에 되지 않고 올해는 20%도 안 됩니다. 국민들로 볼 때 최악의 국회를 이 마지막까지 장외투쟁, 단식, 삭발 이런 걸로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전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국회를 가로막는, 국회의 협의를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단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국회로 돌아와 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철회를 해야 그다음에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고집 때문에 현재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우원식 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선철회, 후 협의,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 민주당 측의 주장일 뿐이고요. 어제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쪽 주장이 아니죠. 어제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게 그 법의 핵심적인 다 내용들입니다. 그래 말로만 협상을 하자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협상에 참여해서 모양새만 갖추고자 하는 것이지 양보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이고, 무슨 선거법 개정과 무슨 수사권 조정이 시대 정신이라 그랬는데 시대 정신이 언제 그렇게 쪼그라들었습니까? 시대 정신은 도도한 민심의 이 흐름을 잘 읽고 잘 들으라는 것이 시대 정신이지, 무슨 자기들이 장기 집권을 위한 토대로 공수처법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독일에서 거의 하고 있지 다른 나라에는 하고 있지 않은 이런, 독일은 나치 지배 이후에 특정 독재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다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그런 법안이거든요. 오늘
민병두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인 겁니다. 이것을 온갖 미사역으로 포장을 해서 마치 그것이 민심이고 개혁이고 시대 정신인 것처럼 하는데 그 속내는 민주당, 정의당, 자기들 의석 많이 가져가는 그런 선거법 만들자는 것이 그 속내이기 때문에 도저히 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응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되면 선거법이 뭐가 문제고 공수처법이 뭐가 문제인지는 또 자세히 국회 과정에서 드러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공수처법 같은 경우 단적으로 예를 들더라도 공수처법이 생기면 조국 장관 처리 문제, 그다음에 이 유재수 사건 문제, 울산시장 그 하명수사 사건 문제 전부 공수처에서 가지고 와서 청와대 입맛대로 다 요리되고 다 덮여지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실상을 다 아시게 되면 저는 뭐 공수처 국민의 힘으로 막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협상 테이블로 나갈 생각은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없는 겁니까? 그런 전제를 요구하는 한 공수처법과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인정하고 나오라 하는 한은 나갈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께서 모두 발언 맨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두 가지 법안 중에서 공수처법은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선거법의 경우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타협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두 가지 법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선거법도 같이 풀리지 못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선거법 관련은 역대 총선을 앞두고 늘 무슨 정치 협상특위나 이런 걸 열어서 선거구 조정도 하고 조금씩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협상이나 조정은 응할 수 있지만은 선거의 틀을 기본적으로 바꾸는 무슨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열려서 연동형을 50% 안에 100% 안에 한 이것은 말하자면 지금 범좌파 진영의 장기 집권을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한 이전식의 선거구 조정이나 선거법 협상은 가능하지만은 더구나 공수처법과 엮여 있고 근본적으로 이 틀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이 협상은 그 전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렇습니다. 입장이시고요. 제가 좀 저희가 이 협상하면서 하나도 변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선거법은 선거법의 쟁점이 두 개입니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많게 해서 그래서 비례 의석을 늘리자는 거 하나하고 그러니까 지역구 수를 몇 개로 할 거냐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연동형으로 하는데 연동형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연동형이냐 준연동형이냐 이런 거거든요. 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한 이야기는 연동형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지역구 숫자를 조정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지금 연동형도 완전 연동형이 아니고 준연동형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유연한 협상이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공수처는 백혜련안과 그리고 권은희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수처장 임명 방식 또 범위 이런 등등의 것 그리고 기소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이견이 있는 그런 법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논의하자는 겁니다. 우리 주호영 의원께서도 전에부터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얘기했던 거는 지난번 제가 원내대표 때 대정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회에서 추천하는 공수처장을 그런 방식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호영 의원은 뭐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그런 것들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그거는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제가 얘기한 대로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때 야당이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협상하자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강변하시고 무조건 우리 얘기 안 들어주면 패스트 트랙법을 내리지 않으면 협상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건
국회의 자세가 아니고 제도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 대표께서 지금 오셔서 국회 추천 받아들이겠다 했지 야당의 추천권을 준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법 논의가 생길 때부터 모든 공수처 법안들이 모두 국회 추천입니다. 국회 추천인데 추천위원회 틀을 어떻게 하느냐만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래서 나온 반응이 야당 추천 줄 수 있다였기 때문에 앞뒤 문맥 전체 흐름을 보면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우 대표의 생각을 참 존중하고 높이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수사기관이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검찰이 늘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케이스도 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앞으로도 수사에 난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승진이나 인사를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주변에 관해서 수사를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청와대와 권력 실세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손 못 대는 건 나머지 다 사고 그다음에 야당의 추천을 받은 이 공수처장이 청와대와 실세들을 들여다보면 정권 말기에 무슨 덮었느니 퇴임 이후에 전직 대통령이 수사받는 이런 상황들이 없어지는 그야말로 어느 정도 완전한 법치주의가 되는 그런 틀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게 좀 그러니까, 후퇴를 해버렸어요. 아까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한 거는 그 취지는 아닌데 저는 제가 그 말한 그 발언록을 그대로 보면 야당이 그 주장하는 국회 추천의 공수처장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주호영 의원께서 그렇게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왜 그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계속 제가 기회가 줬으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더 할게요. 잠깐만요. 질문에 답을 할게요. 제가 이제 제 주장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도 반대하고 저렇게 해도 반대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제안이 나와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나와서 하시라니까요. 나와서 협상장에서 우리는 야당이 추천하는 건 받을 수 있겠다. 그럼 그거 갖고 협의하시잔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저희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권은희 안도 국회가 추천하는 공수처장 그 안이거든요. 그런 안을 내놓고 그리고 그 백혜련 의원 안은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안이고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 얘기는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이면 되겠다. 그럼 그런 안들 가지고 논의하시잔 말이에요. 논의하시면 되는데 왜 논의를 안 하세요?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까지 듣고요. 예, 주호영 의원님 제가 발언 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런 공수처라면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검찰총장도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만은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대통령의 안 된다.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되는데 비교적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놔도 늘 검찰은 부정비리에 대해서 들이대니까 이 검찰 좀 어떻게 할 수 없냐 이 생각에서 나온 게 공수처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구조를 만들더라도 그 지금 낸 안들에 의하면 검찰총장 임명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공수처장을 야당이 추천하면 조금 낫지만은 야당이 추천한다 하더라도 공수처는 차장부터 소위 공수처 검사 그다음에 수사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진도 없고 임기만 채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일반 검찰은 근무 평정도 해서 인사에도 반영하고 성진도 반영하는데 이건 임기가 딱 끝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소불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처장만 줘서 안 되겠다. 처장만 줘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저는 공수처장부터 수사관을 야당이 임명하게 하면 그건 정말 진정성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는 첩경일 것이고 정말 선진 법치주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부 진전했다가 다시 가서 지금 검찰보다 훨씬 더 못한 자신들의 장악이 가능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저렇게 말하자면 날뛰고 있으니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혀 제가 제안한 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제안했다고 하면 그 일부 진전했으면 받으셔야지. 받지도 않고 그렇게 만들면 아니 보세요. 지금 와서 그 제안도 아니라고 하는데 받는다 한들 왔겠습니까? 아니 그거 제가 얘기한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때 왜 안 받았냔 아니,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라면 하실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 저게- 추천하도록 돼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 그리고 추천을 잠깐만요. 받았다. 두 분, 제 그리고 제가 한 얘기를 가지만 좀 들어줘. 아니 잠깐만요. 반론을 해야죠. 잠깐만요. 지금 오늘 준비된 주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사실 그동안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논의는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짧게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언제까지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하자고 기다리실 겁니까? 지금 기다리는 중이죠. 언제까지 그거를 뭐 기다리실 겁니까? 언제까지로 못 박을 건 아니고요. 이번 회기 중에는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지 그 않겠습니까? 마지노선이 12월 17일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 이번 회기가 12월 9일까지죠.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해봐야 되겠죠. 12월 9일까지가 여차 마지노선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뭐 규정대로라고 합니다.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저희들은 이 절차가 법대로 안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특위에서 180일 채우는 기간을 채우지도 않은 채 왔고 그다음에 안건 조정회의 해부해달라는 것도 거부하고 왔기 때문에 우선 절차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전제로 사보임 자체도 잘못됐다는 건데 그러나 이 절차를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밀어붙인다면 저희들은 끝까지 반대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그 방법들은 뭐 필리버스터부터 그다음에 전체 전 의원 단식 그다음에 총선 거부를 포함해서 저희들은 꾸준히 이렇게 엄중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야당이 저러다가 넘어갔겠거니 생각하면 큰 오판이다. 이 말씀을 누차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절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이 법을 숫자로 밀어붙여서는 불행이 올 것이고 저희들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수처 아까 이제 뭐 장기 집권의 틀이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지금 검찰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뭐 국회 동의를 받아도 얼마나 지금 독립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고 청와대도 조사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건 이미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막을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검찰이 잘못하는 거, 검찰이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검찰 자신들이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통제할 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으로 높은 의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자유한국당하고 검찰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네, 정리를 해주시죠. 그런데 이 우 정도에서 대표께서 네. 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대하는지 아직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참 전혀 모르는 게 심각한 겁니다. 아니고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하려고 하는지는 그만하시죠. 알아요.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검찰을 틀어잡기 위해서 왜 막으려고 하는지 저희도 잘 알아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막으려고 됩니다. 하는데요? 다 하셨습니까? 예.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 둘이 공부하고 오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일 격렬하게 하네요. 네, 날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이 패스트트랙 전국 말고요, 또 새로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사안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뭐 많이 토론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시겠습니까? 네. 우선 유재수 사건은 점점 밝혀지겠죠. 그런데 유재수라는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집무실을 직접 보좌하는 제1 부속실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동선을 다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이 인맥이 넓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10년 이후에 금융정책국장이라는 핵심 요직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난 거 보면 인사에도 많이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부정비리가 무슨 금품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감찰이 시작됐는데 이 감찰이 이상한 과정으로 묻혀버린 거예요. 네. 묻혔는데 법에 의하면 범죄 사실을 알고 수사를 중단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정비리를 밝혀서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데 앞장서야 될 민정수석실이 덮는 데 앞장섰다. 대단히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자 병가를 내고 2달 가까이 잠적을 했다가
민주당의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으로 온 겁니다. 이것은 커다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고 친 사람을. 그랬다가 또 아무 연고가 없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갔어요. 이런데 누군가가 끊임없이 봐주는 손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찰을 강제로 무마한데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것을 밝히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울산시장 선거 사건은 저는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지금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여러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일단 드러난 것을 보면 업무 소관이 아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첩보가 있다 그러면서 반부패 비서관에게 넘겨줬고 이것이 이제 내려가서 수사가 됐는데 지금 드러난 건 이렇습니다. 그냥 이첩이라고 하는데 경찰청 수사 담당자들이 울산경찰청 수사 담당자들이 이것이 청와대 하명 사건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압수수색이 되기도 전에 울산경찰청에서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사전 보고를 했어요. 네. 보고를 하고 한 10건 정도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첩 사건이라면 보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돕기 위해서 또 그 당시 이런 것을 관장하던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이 송철호 씨의 이 선거 후원회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돕기 위해서 해코지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모는 수사 과정에서 전부 밝혀질 것이다. 네, 우원식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저는 죄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업무와 비정상적인 업무 이런 것들이 너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민정수석과 반부패 비서관과 민정비서관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결론을 내고 처리 방향을 민정수석이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정상적인 업무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추측하고 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그냥 피의사실 공표 형식으로 계속 나와서 기정사실화되고 이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이런 수사 과정도 그것이 첩보를 받아서 첩보를 받은 여러 첩보를 가지고 같이 해서 이렇게 넘긴다는 거거든요. 백원우 비서관은 그렇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로 간 그 첩보 내용, 그 문서를 그대로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 의혹을 부풀려가지고 마치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 아예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의혹만 부풀어지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수사를 해서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거든요. 짧게 얘기해요. 이 사건을 대하는 굉장히 오래 태도가 얘기했어요. 조국 태도하고 똑같아요. 또 이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네. 지금 벌써 팩트와 다른 말씀을 조금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덮을 수 없으니까 너무 변호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이 말씀만 제가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변호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 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게 언론 지상을 통해서 마치 그런 문제를 예단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피의사실 거죠. 공표를 하는 게 아니라 관계되는 김기현 전 시장 이런 분들이 수사받는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피의사실 공표라고 그러는데 포렌식 안에 있는 하시죠. 것들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토론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지막까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토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짱 토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제 나온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 수능 시험 위주의 정시 비중을 얼마나 늘리고 또 언제부터 적용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에서 40% 이상으로 올리고 그리고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수능의 영향력은 40%라는 수치 이상으로 더 높아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입니다. 그런 불신받고 있는 학종에 대해서 쏠림이 큰 대학
16개를 중심으로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로 뽑은 비율이 45%가 넘는 곳들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2학년도까지는 30%를 넘기고 2023년엔 10%포인트를 더 늘려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능으로 뽑는 신입생이 5,600명가량 늘어납니다. 특히 학종 전형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으면 그 숫자만큼 정시 인원이 늘어납니다. 정부 권고안인 40%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논술 및 특기자는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대학별 논술과 어학 같은 특기자 선발도 없어지면서 대입은 수능과 학생부 두 가지로 단순화됩니다. 대학들 사이에선 자율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교육부는 예산 지원을 통해 정시 비중 확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정시 비중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또 하나 축은 학생부 종합평가의 여러 항목들을 없애고 기재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뭘 보고 뽑아야 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은 2024년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턴 교과 과정만 입시에 반영합니다. 교사가 주도한 활동, 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만 활용할 수 있고 외부는 물론 교내 수상 경력도 아예 대학에 넘길 수 없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가 개입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학생 본인의 노력이나 역량이 아니라 외부의 부모의 정보력이나 경제력 그리고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개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을 했고 학생부에 적는 조건은 까다로워집니다. 크게 바뀌는 건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내 영역입니다. 학교 밖에서 한 동아리나 봉사활동은 더 이상 대입에 활용될 수 없습니다. 교사 추천서는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부터 없어집니다. 학종으로 대학에 갈 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대폭 줄어드는 겁니다. 또 대학들에게는 학종 선발 기준을 공개하고 수능처럼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째 병원으로 실려간 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자는 강경 기류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나섰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철회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요구하는 한편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시설에서 위급한 사고를 당했을 때 조치 내용을 담은 해인이법이 국회 행정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과 함께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을 들이받아 한국인 등 30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가해 크루즈 선박의 선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 상당수는 여전히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수천억 원대 대출을 받아 캄보디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던 시공사와 은행이 함께 파산을 한 캄코시티 사건 주범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걸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발사체 2발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추수감사절 메시지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콩의 자유를 탄압한 인물을 제재하는 홍콩 인권 법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한 뒤 중국 정부의 반발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간섭하지 말라고 했고 국방부는 홍콩에 언제든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에 따른 수출 규제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서 어제 과장급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조만간 본격적인 국장급 협의를 열기 위해서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을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가명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정준영 씨에게 징역 7년을, 최종훈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센터 2곳이 반군의 공격을 받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민주콩고 동부 지역에서 전염병 에볼라를 막기 위한 대응센터 2곳이 반군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등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요. 보건부 직원들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격이 일어난 동부 지역은 치명적인 전염병인 에볼라가 퍼지고 있는 곳인데요. 잇따른 무장 반군의 공격 때문에 에볼라 퇴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아르헨티나 동부 지역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타고 있던 어린이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초등생 40여 명과 성인 10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어쩌다 사고가 난 건지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페루 남부 지역에서는 승객을 태운 버스가 50m 높이의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버스 안에는 학생 등 4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고로 학생을 포함해 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버스가 험한 산길을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태국이 색다른 해결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습니다. 태국의 한 학교 앞 도로에 그려진 색다른 이 횡단보도. 착시 현상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그렸는데요. 차량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태국에서는 지난 4년간 보행자 교통사고로 9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를 해결하려고 도로에 그림을 그리는 등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눈에 띄게 만드는 게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밤부터 동해안에는 다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현재 어느 정도나 춥습니까? 네, 밤사이 기온이 쭉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기온 말씀하셨듯이 어제보다 더 낮습니다. 현재 내륙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일부 중북부 지역은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해안 지역은 비교적 기온이 높은 편이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지역이 영상 5도를 넘지 못하는 곳이 많아서 오늘 출근길 옷차림 더욱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서울이 현재 영하 3도, 대전 영하 2도, 전주와 대구가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네, 서울이 영하 3도로 현재로서는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군요. 네, 그리고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네, 동해안에는 또 비나 눈이 내리는 소식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전국이 맑습니다. 구름도 거의 지나지 않고요. 아침까지 남부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지만 점차 거치면서 깨끗한 하늘 만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동해안에 다시 비와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다행히 양은 많지 않아서 강수량이 5mm 미만에 그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토요일 일단 전국이 흐리고요. 그리고 일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과 경북 북부에는 눈으로 쌓이는 곳도 있겠고요. 비가 모두 그치고 나면 월요일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8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환경,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 의회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공동의 책임이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한 나라가 그리고 도시 하나가 이 환경과 관련한 비상사태를 선언한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럽 의회 차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유럽의회는 어제 프랑스에서 본회의를 열고 찬성 429표, 반대 225표, 기권 19표로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이 결의문을 승인했습니다. 대륙에서는 처음 선언된 것이고 이에 앞서서 아르헨티나와 캐나다, 또 미국 뉴욕과 호주 시드니 등 개별 국가와 도시 차원에서는 여러 곳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파스칼 캉팽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결의안 통과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 책임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또 차기 집행위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재 1990년 대비 40%에서 55%로 올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입니다. 지금 미국 등지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웹사이트 접속 불량을 추적하는 다운 디텍터는 미국과 영국에서 8천여 건의 접속장애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들은 페이스북 앱에 접속하면 페이스북이 곧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중앙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일부가 문제를 일으켜 많은 사용자가 접속하는데 장애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복구가 진행 중이며 가능한 한 빨리 접속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활성 사용자 수가 24억 5천만 명에 달합니다. 인스타그램도 사용자 수가 1억 명이 넘는데요.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인스타그램 또 왓츠앱은 지난 7월에도 거의 하루 동안 접속 장애로 시스템이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우루과이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우파 야당 후보 루이스 라카의 포우가 당선됐다는 소식인데요. 우루과이는 15년 만에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1차 투표에서는 라카의 포우가 2위를 차지했는데 결선 양자 대결을 앞두고 보수 야권이 연합하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라카의 포우는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아버지에 이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정부가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각도의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 26일 시공사 선정 입찰 무효 결정이 내려지면서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같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일단 네. 실거래가 조사 결과부터 살펴보죠. 8월과 9월 두 달치 정도 되는데 벌써 한 500여 건의 탈세 의심 사례가 적발이 됐어요. 네, 그렇죠. 이 합동조사 결과도 그렇고 네. 또 정부가 조사한 결과 이 세금을 줄이거나 또 세금을 안 내기 위한 이런 위법 사항이 많이 발견이 됐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집을 사면서 이제 대출과 전세금만으로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내고 이렇게 네. 사는 경우도 적발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어린 학생이 집을 사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그동안 어쨌든 투기라든지 이런 불법 행위가 만연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법이나 규제의 허점이 그만큼 많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이렇게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네. 이걸 꼭 그 어린아이나 미성년자가 집을 취득했다고 해서 또 여러 채 가졌다고 해서 이게 꼭 위법이나 불법은 아니죠. 다만 이 와중에 소위 자금 출처 조사가 이제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여기에 편법 거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실거래 상설 조사 팀을 구성을 해서 국토부가 한국감정원과 함께 계속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금을 회피한다거나 탈세를 하는 상황들이 조금은 줄어들까요? 네, 아무래도 상당히 충격이 줄 수 있죠. 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적 거래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것들이 과연 집값 상승의 가장 주범인가 하는 문제는 좀 별도로 하고 이런 효과는 좀 일시적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조사는
투기라든지 이렇게 탈법 조사, 세무 조사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지. 네. 이렇게 특정한 시점에 뭐 이벤트식으로 날을 잡아 하는 것은 그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지금 뭐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인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남 3구역은 그동안 재개발 구역으로서 최대어다 이렇게 뭐 당군 이래 재개발 최대 네. 사업이다 이렇게 불렸지 않습니까? 시장의 관심도 높았었는데요. 어쨌든 국토부나 서울시가 조사를 한 결과 20개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나 서울시는 재입찰을 좀 권고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한남 3구역 조합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또 사업이 지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네. 조합원들은 이제 오히려 그 수익이 줄어드는 불이익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시장의 입장이 보아서는 시장이 위축되어서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서 다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과당 경쟁, 말하자면 건설회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과도한 이러한 조건을, 그러니까 이주비 같은 것들을 뭐 5억 원을 무이자로 준다든지 분양가를 뭐 7천만 원 이상 받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지나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해소가 돼야 되겠지만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여파는 또 어느 정도나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질서 공정성이죠.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정부도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과당 경쟁으로 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시장의 가격을 또 불안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러한 한남 3구역이 이렇게 과열이 되면 그러니까 고분양가라든지 아까 이주비를 과다하게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주변 집값을 다시 들썩이게 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다시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질서도 바로잡고 이렇게 공급의 위축이 없게끔 어떻게 하느냐가 묘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는 어쨌든 수정 입찰보다는 재입찰을 권고하고 있고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1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다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요. 종부세 인상도 있고 네. 문재인 정부가 현재 도입을 했거나 뭐 실시하고 있고 또 네. 계획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많습니다. 17번 나왔죠. 네, 17차례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의 집값이 22주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작년 9.13 대책 이후에 올해 상반기만 해도 집값이 좀 진정이 됐었거든요. 네. 예, 재건축도 하락하고 저도 집값이 안정되었다 이곳에 나와서 네. 그렇게 말씀드린 그러셨죠. 적도 있는데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한 4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서울 지역 중에서도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 4구와 마용성이라고 네. 해서 요즘은 영등포와 뭐 서대문구 이런 지역들, 흑석동 이런 지역들이 좀 오르고 있는 곳인데요. 첫 번째는 공급 부족을 꼽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저금리, 금리가 좀 내렸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1,100조가 넘는 풍부한 유동성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좀 몰리고 있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잘못된 정책이 그러니까 규제 일변도 이런 정책이 오히려 공급 감소 우려를 좀 증폭시켜서 30, 40대의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불안감에 집을 좀 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하면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정책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렇게 세금 중과라든지 전매 제한,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앞으로 공급을 더 줄일 것이다. 이런 우려를 좀 더 증폭시키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규제 일변도 이런 정부 정책은 좀 근본적으로 공급을 좀 늘리는 쪽으로도 보완하고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꼭 잡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사실상 현재까지로 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뭐 효과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든지 네.
실소유자 시장으로 재편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우리가 주택정책의 목표가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이 있거든요. 이 시장이 지금 안정되어 있지 않고 불안하다는 점.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가 특히 좀 왜냐하면 전세도 함께 올랐거든요. 네. 이런 점들은 이 정책의 효과, 실효성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좀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현재로는 좀 실패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러면 혹시 잡을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네, 저는 다행히 내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좀 안정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부터 서울은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5년 내지 6년간 이렇게 급등한 데에 따른 피로감도 있고 어느 정도의 또 거품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책의 효과도 좀 나타나고 있고 상기 신도시도 지금 이제 2021년부터는 분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한 5, 6년 올랐던 서울 등 이런 집값은 이제 좀 하향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정책의 효과가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대대광이라고 해서 대구, 광주, 대전에 이어서 이제 부산, 울산 이런 창원도 집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정부가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울 지역은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고 특히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집중 현상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의 근본적인 수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회계부정이 합병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회사의 합병 전에 주가를 유리하게 조정하려고 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을 옛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삼성 측은 답변할 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쪽 분량의 M사 합병 추진안입니다. 표지에 2015년 4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용엔 삼성물산의 합병 개요, 주요 이슈 사항과 일정이 담겼습니다. 그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공시가 있기 한 달 전입니다. 문건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물산 주총 의결권 확보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제일모직 주가가 삼성물산 대비 높게 평가되었다며 합병 비율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 결의 후 주가가 상승하면 설득할 수 있고 하락하면 대책이 없다고도 기재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주가의 우호적인 정보는 합병이사회 이후인 7, 8월에 집중해 내보내고 악재는 합병이사회 전에 먼저 반영해 물산의 주가를 낮춰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주가를 직접 관리하려던 정황이 담긴 겁니다. 실제로 삼성은 이사회 합병 결의일인 2015년 5월 26일 이후 약 7,600억 규모의 호주 지하차도 공사 수주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등 호재성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검찰은 삼성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네, 이제 모레면 올해 2019년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이 되네요. 강원도가 온통 눈 세상이 된 걸 보면 이제 정말 겨울 준비를 해야겠구나 싶습니다. 매주 금요일 여행 정보 드리는 시간, 오늘도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울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울산 하면 이제 동해를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겨울에 따뜻하게 입고 그 바다를 바라보는 또 그 매력이 있는데 대왕암부터 볼까요? 네, 경주에도 이제 대왕암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 이제 왕이 묻힌 릉이라면 이 울산 대왕암은 실제로 이제 왕릉은 아니고 마치 용이 승천하다가 머문 곳 같다는 느낌으로 이제 대왕암이라는 이름을 얻은 아주 좀 기분이 묘해지는 그런 곳이 이 울산 대왕암입니다. 또 이제 용이 승천했다가 떨어졌다고 해서 용추암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대략 한 100년이 넘은 15,000여 그루의 이 송림을 따라서 이 곳에 가게 되면은 아주 좀 기묘한 느낌과 함께 동해 바다에 이런 면목이 있었나 하는 느낌을 주는 아주 좀 신묘한 느낌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주변에는 또 동해에 이제 이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울기 등대를 비롯해서
뭐 오토 캠핑장 같은 여러 위락시설이 또 주변에 같이 자리 잡고 있어서 가족 여행지로도 좋습니다. 저 사진은 어느 계절에 찍은 사진인가요? 저거는 가을에 찍은 거예요. 지금 가을에. 이제 한 보름 전에 제가 갔었는데요. 네. 그때 찍은 겁니다. 네. 이 바닷길을 걸을 수 있는 네. 트레킹길도 여기에 또 마련이 돼 있죠? 네. 좀 독특한 건 포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호미곶이라고 해서 뾰족하게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북쪽으로 이제 뾰족하다면 네. 이 울산의 동구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뾰족하게 삐져 나와 있는 이제 이 곳이 있는 곳입니다. 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 트레킹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계속 이 바다를 한쪽에 끼고 이제 걷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왕암처럼 기암 개석으로 이루어지고 아주 절경이 한쪽으로는 펼쳐지고 또 한쪽으로는 나무 숲이 또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곳인데 크게 4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슬도까지 이어지는 슬도는 작은 섬이 있는데 방어진 방파제로 이어져 있는 아주 좀 낭만적인 길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전설 바위길이라고 해서 전설이 담긴 바위를 따라 걷는 길이 있고요. 또 봄날에는 벚나무, 가을에는 겨울에는 또 소나무로 유명한 사계절길 등이 있는데 각각이 뭐 걸어서 1-2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아주 좀 평이한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가족 여행지로 더없이 훌륭한 곳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뉴스에서 하도 이 소식을 네. 많이 전해드려서 울산에 또 반구대 암각화가 울주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좀 멀리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울산광역시 이제 그 울주군에 있는 곳인데요. 지금은 네. 아주 가까이는 다가갈 수 없지만 지금 사진처럼 강 건너에서 이제 바라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난 1971년 이 반구대 암각화가 발견되면서 학계에서는 아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석기 시대에 그 수렵 생활을 하던 선조들의 모습이 아주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그림이었기 때문인데요. 네. 새끼를 등에 업고 있는 뭐 귀신 고래에서부터 또 흰 긴 수염 고래 등등 각종 고래의 모습, 그리고 멧돼지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요. 또 특히나 한 10명 넘는 사람들이 나무배에 타서 작살로 고래를 잡는 당시에 이제 사냥하는 법을 마치 가르쳐 주려는 듯 묘사된 그런 그림들도 발견이 됐어요. 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는데 저런 암구대 반각화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사진처럼 네. 공룡 발자국 화석까지 한반도의 그 선사 시대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또 울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이 참 아름답다는 게 네. 그 역사 속에서 네. 뭐 조선시대라든가 네. 그 역사 속 인물들이 또 이곳을 많이 찾았다 그래요. 맞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마치 시루떡을 켜켜이 쌓아놓은 것처럼 아주 독특한 모습을 자랑하는 곳이 반구대 암각화와 그 주변 지역인데요. 절경에 이제 걸맞게 이미 신라 시대부터 조선 시대 때까지 다양한 그 선비들이 찾아왔던 곳이기도 하고 고려 말에는 포은 정몽주가 유배 생활을 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여러 이제 성리학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보니까 반고서원처럼 아주 유명한 서원도 있던 곳이 바로 이 반구대 일대였는데요. 지금도 가보시면 이 선사시대의 암각화만이 아니라 고려 그리고 조선 시대의 그 학풍이 하나 이제 싹 텄던 그런 네. 좀 그 깊은 운치의 네. 공간이 또 이곳 아하. 반구대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울산 울주군에 네. 일본식 산성도 있다고요? 네, 바로 서생포 외성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네. 임진왜란과 이제 정유재란 사이에 그 돌격대장으로 유명했죠. 가토 기요마사, 우리 보통 가등청정이라고도 하는 왜군의 선봉장격인 사람이 지었던 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조선인들 한 10만 명 정도를 동원해서 지은 성인데 주변에 있던 조선의 성이었던 마노진 성을 헐어서 이제 지은 일종의 진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지었고 또 올라가 보시면 동해바다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근래까지는 좀 버려져 있다가 방치돼 네. 있다가 이런 좀 부정적인 역사의 흔적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네. 생각의 변화 속에서 지난 한 2008년 이후에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은 관광지 겸 역사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 시켜낸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여기 가서 해맞이도 많이 보신다고 그래요. 네, 해맞이도 이제 많이들 보러 가시고요. 네. 또 봄에는 벚꽃놀이, 또 이제 가을에는 이 단풍 구경, 또 겨울에는 이곳에 이제 눈이 소복히 내리면 또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거든요. 사시사철 언제든 방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네. 네. 그리고 외설 최현배 선생의 기념관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말을 네. 지키기 위해 애썼던 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주시경 선생이 이제 운영하던 조선어 강습소를 다니면서 우리 말과 글의 필요성을 아주 깨닫게 됐던 그런 분인데요. 이후에는 맞춤법 통일한 제정에 아주 열심히셨고 또 한글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한글의 기계화 작업도 필요하다 해서
타자기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에 아주 힘썼던 분이 이 외솔 최연배 선생입니다. 다만 이 생가나 그 삶의 흔적들이 다 역시나 잊혀져 있었다가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재현 그리고 복원공사를 거쳐서 지금은 외솔 최연배 이 기념관 그리고 생가터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동네에 가시면 또 그의 흔적을 기리는 따라가 볼 수 있는 외솔 탐방길도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 울주에 가면 꼭 안 먹고 할 수 없는 또 하나가 있잖아요. 네, 바로 언양 불고기인데요. 제가 보름 전에 갔을 때 이 언양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온 동네가 불고기 냄새로 가득 찼었어요. 정말 곳곳이 이제 불고기 집들로 아주 가득 차 있었는데요. 지난 1960년대 이후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던 인부들이 이곳에서 불고기 맛을 보고 이제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비로소 이 언양 불고기의 이제 유명세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가보시면 3mm 정도 되는 얇은 두께로 썰어서 이 치아가 좋지 못한 어르신들도 즐겨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쇠고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언양입니다. 네, 언양 불고기까지 오늘은 울산 울주 지역을 좀 돌아봤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일본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일본 측에 유리해서 그렇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주요 조간신문들은 문희상 의장의 배상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문 의장이 법안으로 준비 중인 배상안은 한일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까지 자발적 성금을 모으는 건데 이 중 일본 정부 몫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내고 남은 돈을 쓰자는 겁니다. 아사히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해법이 준비 중이라는 데 집중했고 우익 산케이는 이 방안대로 하면 1년 반 뒤엔 개인 청구권도 소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여전히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한 외무성 간부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 방안에 공감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이 문 의장의 법안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기업과 정부에 돌아오는 법적 책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논란이 되는 건 위안부 합의 때 전달한 돈을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는가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물론 위안부 피해자들도 함께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는 문 의장의 법안을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한국 축구의 피파 세계 랭킹이 2달 연속 하락하며 40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지난달보다 2계단 하락한 41위에 자리했습니다. 지난 9월 37위였던 우리나라의 순위는 2달 연속 2계단씩 떨어졌습니다. 28위를 유지한 일본은 33위로 6계단 하락한 이란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핌 베어백 감독이 암 투병 끝에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3세입니다. 베어백 감독은 2001년 거스 히딩크 감독을 보좌하는 코치로 한국 대표팀에 합류해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에 기여했고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후부터는 직접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지만 1년 뒤에 사퇴했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더 떨어지면서 현재 내륙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입니다. 오늘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현재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남부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동해안은 다시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밤부터 시작돼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8도, 광주 11도, 대구는 12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도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고요. 낮 동안 우리나라보다는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 전국에 비가 쏟아지겠고 월요일 낮부터 본격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째 병원으로 실려간 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자는 강경 기류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나섰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철회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요구하는 한편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을 시작으로 교통안전사고로 사망한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법안들이 입법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위급한 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담고 있는 해인이법도 민식이법과 함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을 들이받아 한국인 등 30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가해 크루즈 선박의 선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 상당수는 여전히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쏜 발사체에 대해 북한에서 초대형 방사포 연발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이 보내는 추수감사절 메시지라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 국무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